걸리버 여행기 제2부 큰 사람들의 나라 브롭딩렉 기행 1장. 집으로 돌아온 지 10달 만에 운명의 어신에 의하여 활동적이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도록 결정된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1702년 6월 20일 다운즈에서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 존 니콜라스 선장이 지휘하는 어드벤처호를 타고 수라트로 항해하였던 것이다. 희망봉에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순풍이 불어주었다. 하지만 희망봉에서 신선한 물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 상륙하였을 때 우리는 배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화물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리고 선장이 학질에 걸렸기 때문에 3월 달까지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3월 말에 다시 출항하였으며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지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그 섬의 북쪽인 남위 5도 지점에 이르러서는 12월부터 3월 초까지 언제나 북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4월 19일이 되자 서쪽에서 아주 대단한 위력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그 바람은 거의 20여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불어왔으며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그동안 몰루카 군도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지점인 북위 3도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여기는 선장이 5월 2일 관측한 곳이었다. 바람은 거의 불어오지 않았으나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이곳을 항해한 경험이 많던 선장은 폭풍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지휘하였다. 다음 날이 되자 선장의 말처럼 폭풍이 불어왔다. 몬순이라는 남풍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폭풍이 잠잠해질 것 같았기에 우리는 대형 돛을 접고 난 다음 앞쪽의 돛을 감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날씨가 좋지 않았기에 우리는 대포가 단단히 묶여져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뒤쪽에 있는 돛을 감았다. 폭풍이 불어서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폭풍의 정면으로 맞서거나 피하기보다는 바람을 등지면서 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앞쪽의 돛을 짧게 펴 고정을 시키고 돛대 아래에 있는 밧줄을 뒤로 잡아 끌면서 키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렸다. 배는 용감하게 폭풍을 견디어 주었다. 앞줄을 줄이기 위하여 밧줄을 단단하게 잡아매었으나 돛이 찢어져 버렸다. 우리는 활대의 줄을 풀어서 돛을 내렸다.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 폭풍이었다. 바다는 매우 이상하고 위험하게 변했다. 우리는 방향타의 손잡이에 달려있는 밧줄을 잡고 키를 잡은 사람들을 도와서 배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였다. 중간에 돛대는 그대로 세워두었다. 배가 바람을 등지고 잘 달려주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돛대가 서 있으면 배는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안전하게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폭풍이 지나자 우리는 앞쪽의 돛과 대형 돛을 세우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배를 돌렸다. 뒤쪽의 돛과 대형 돛의 위에 펼쳐져 있는 돛,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돛대 위에 펼치는 돛들도 모두 올렸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동북동이었으며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어주었다.
우리는 우현에 있는 활대의 밧줄 중에서 바람을 맞는 방향의 밧줄들을 잡아당겨 앞쪽으로 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짝 조여서 밧줄을 걸어두는 곳에 잡아매었다. 뒤쪽에 있는 돛대의 밧줄을 잡아당겨 바람을 받도록 하였다. 충분하게 바람을 맞으며 기울일 수 있는 한 기울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강한 서남풍이 불어오고 난 다음 폭풍이 부는 동안 배가 약 2만 킬로미터 동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우리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음식은 충분하였으며 배도 아무런 이상 없이 튼튼하였다. 선원들도 모두 건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물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약간 북쪽으로 배를 돌리는 것보다 지금과 같은 항로로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대한 타르타리 지방의 북서쪽에 있는 얼음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703년 6월 16일 망루에 올라가 있던 어린 선원이 육지를 발견하였다. 다음날 우리는 커다란 섬을 앞쪽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섬의 남쪽에는 육지가 어느 정도 바다로 향하여 있었다. 물 구비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100톤 이상의 배는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물구비에서 40km가량 되는 곳에 닻을 내렸다. 선장은 물통과 함께 10여 명을 무장시켜 커다란 보트에 싣고는 물을 찾아 내려보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해달라고 선장에게 부탁하였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우리는 섬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강이나 샘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선원들이 신선한 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해변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다른 방향으로 1600m 정도를 걸어갔다. 그곳은 온갖 바위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몹시 황폐하였다.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조용히 물구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벌써 보트에 올라탄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배 쪽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놀라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을 때 나는 커다란 괴물 하나가 그들을 따라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걸음의 폭도 아주 넓었지만 선원들은 처음부터 20km를 앞서 있었으며 또한 근처의 바다는 날카로운 바위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괴물은 보트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걸어갔던 길로 힘껏 도망치면서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이 나라의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들판이 모두 경작지였다. 처음으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풀의 길이었다. 목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아둔 풀의 길이는 6m 정도나 되었다. 나는 넓은 길로 들어섰다. 큰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보리밭 사이로 좁게 나 있는 길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무척이나 넓은 길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갔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추수할 시기를 맞이한 곡식들의 길이가 약 12m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1시간을 걸어 그 밭의 끝부분에 도착하였다. 그 밭은 높이가 36m나 되는 관목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무들의 크기는 그 높이를 도저히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울타리에는 저편의 밭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층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4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층계의 제일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다. 한 계단의 높이는 1m 8cm나 되었다. 그 위에 놓여진 돌 역시 6m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층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관목들의 울타리 사이에 나 있는 빈틈을 찾는 동안 나는 바다에서 보트를 뒤쫓아가던 괴물 같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사람이 층계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키는 마치 성당의 뾰족한 탑만큼이나 거대하였으며 걸음의 폭도 약 9m나 되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곡식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나는 층계로 올라선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저편에 있는 밭을 향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나팔보다도 몇 배나 커다란 소리였다. 하지만 하늘 높이에서 들려왔기에 처음에는 그것이 천둥 소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괴물과 같은 사람 7명이 커다란 낫보다 5배나 큰 날이 서 있는 낫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처음에 보았던 사람보다 옷을 잘 입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하인인 것 같았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자 그들은 내가 숨어있는 밭의 곡식을 베기 시작하였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둘러서 자리를 옮기기가 매우 힘들었다. 줄기의 간격이 때로는 30cm도 채 되지 않아서 지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게 앞으로 기어가서 곡식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 기어갈 틈도 없을 만큼 줄기들이 서로 얽혀 있었으며 억세고 날카로운 곡식들의 수염이 옷을 뚫고 들어와 살을 찔렀던 것이다. 나는 곡식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100m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것을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절망을 하게 된 나는 슬픔과 서글픔에 사로잡힌 채 언덕 사이에 드러누웠다. 고달픈 나의 생애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였다. 혼자 남아서 과부가 될 아내와 아버지를 여의게 될 아이들에게 생각이 미치자 더욱 슬퍼졌다.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2번째 여행을 시작한 바보 같은 나의 행동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 속에서 나는 릴리퍼트를 생각하였다. 작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블레허스크의 함대를 손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다. 나는 릴리포트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다. 릴리포트의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도 믿지 않을 것이다. 릴리포트의 작은 사람 하나가 영국에 온 것처럼 이 나라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니 무척이나 억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은 앞으로 겪게 될 불행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속한다. 사람들을 살펴볼 경우 그 신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욱 야만적이고 훨씬 잔인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를 붙잡은 괴물과도 같은 큰 사람의 한 입 식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크거나 작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올바른 말이다. 릴리포트의 작은 사람들과 나를 서로 비교할 때 그들이 작은 것만큼 그들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발견한다면 무척이나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괴물처럼 커다란 사람들도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먼 곳에서 내가 이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올려다 보아야 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내가 드러누워 있던 언덕으로 10m 가까이 수확을 하는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그가 한 걸음만 더 옮겨도 나는 발에 깔려 죽거나 휘두르는 낫에 두둥강이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온통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큰 사람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였을 때 나는 공포에 질려 커다랗게 소리를 외쳤다. 그러자 큰 사람은 발을 짧게 딛고는 잠시 동안 아래를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땅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큰 사람은 조그마하면서도 위험한 동물을 사로잡을 경우에 핥히거나 물리지 않을 방법을 잠시 동안 생각하였다. 드디어 그는 내가 영국에서 족제비를 잡을 때 하였던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등의 가운데 부분을 잡았다. 나를 좀 더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그의 눈에서 약 3m의 거리까지 들어올렸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정신이 맑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나의 옆구리를 세차게 잡고 있었으나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될까봐 무척이나 두려웠다. 그래서 18m 정도의 하늘에서는 반항의 뜻을 드러내는 몸짓을 전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동안 내가 하였던 행동이라고는 해를 향해 눈길을 돌리거나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았을 뿐이었다. 나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어울리도록 겸손하고 서글픈 어조로 몇 마디 말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조그마하고 얄미운 동물들을 죽일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가 나를 땅바닥에다 팽개쳐 버리진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큰 사람은 나의 목소리와 행동에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내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매우 놀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억센 손가락의 힘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 옆구리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큰 사람은 나의 뜻을 이해한 것 같았다. 자신의 위쪽오리에 달려있는 주머니의 덮개를 열고는 나를 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자기의 주인에게 달려갔다. 승계에서 내가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그는 많은 경작지를 가진 농부였다.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짐작한 것이지만 주인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팡이만한 크기의 조그만 밀집을 이용하여 나의 웃옷에 있는 주머니를 들춰보았다. 웃옷을 벌레 껍질로 생각하였던 모양이었다. 그는 나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풀어 날렸다. 주인은 옆에 있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서 나와 닮은 조그만 동물을 밭에서 본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조심해서 나를 땅에 내려놓았다. 나는 곧 일어서서 큰 사람들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천천히 앞뒤로 걸었다. 그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잘 바라보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앉았다. 모자를 벗어든 나는 농부를 향해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였다. 무릎을 꿇은 채로 얼굴을 들면서 손을 벌리고 커다랗게 몇 마디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어 들고는 그에게 바쳤다. 주인은 손바닥으로 지갑을 받아서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눈 가까이로 가져갔다. 얼마 후 그는 소매에서 꺼낸 핀 끝으로 그것을 여러 번 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갑을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금들을 손바닥에다 쏟아놓았다. 20-30개 정도의 조그만 금화들 이외에도 스페인의 금화가 6개 있었다. 그는 새끼손가락 끝에다 침을 묻혀서 가장 큰 금화를 들어 올렸다. 다른 것들도 하나씩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는 눈치였다. 그는 나에게 금화들을 다시 지갑에 넣은 다음 주머니에 집어넣도록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갑을 주려고 하였으나 결국 주머니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이처럼 작은 생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가끔씩 나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물레방아 소리와도 같이 나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말은 대체로 명확한 음절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여러 나라의 말로 커다랗게 대답을 하였다. 그는 2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귀를 갖다 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인들을 다시 일하도록 시킨 주인은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한 번을 접은 다음 손바닥에 폈다. 땅바닥 가까이 손수건을 내려놓은 그는 올라타라고 손짓을 하였다. 손바닥의 두께가 30cm를 넘지 않았기에 나는 손쉽게 올라설 수 있었다. 그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떨어질까봐 염려한 그는 손수건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를 감싸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한 다음 주인은 아내에게 나를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마치 영국의 여자가 두꺼비나 거미를 보고 놀라듯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하지만 얼마 동안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또한 남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를 알고는 점차로 나를 귀여워하게 되었다. 정오가 되어 하인 하나가 음식을 가져왔다. 그것은 주인의 살림에 어울리는 커다란 고기 요리였다. 접시의 크기는 직경이 7m나 되었다.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농부와 아내, 세 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그들이 식탁에 모여 앉자 농부는 자기에게서 좀 떨어진 자리에 나를 내려놓았다.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떨어질까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탁의 가운데 자리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농부의 아내는 고기를 조금 자른 다음 빵 조각과 함께 가져다 주었다. 나는 깊숙이 절을 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는 나이프와 포크를 꺼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내가 먹는 것을 지켜본 그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농부의 아내는 하녀에게 시켜서 아주 조그만 컵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9리터나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컵이었다. 그 컵에 마실 것을 채웠을 때 두 손을 사용해서 겨우 들 수 있었다. 나는 영어로 그대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주 점잖은 태도로 마셨다. 이러한 행동이 그들을 즐겁게 웃도록 만들었다. 요란한 웃음소리 때문에 나는 거의 귀가 멀 지경이었다. 사과로 빚어서 만든 것 같은 부드러운 술은 아주 맛이 좋았다. 내가 그것을 모두 마시자 농부는 빵을 자르는 받침 곁으로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잔뜩 겁에 질려 있던 나는 식탁 위를 걸어가다가 빵 부스러기에 걸려서 넘어졌다. 너그러운 독자들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얼굴이 닿을 정도로 넘어졌다. 그러나 다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팔 밑에 끼고 있던 모자를 예절 바르게 머리 위에 올리고 만세를 3번 불렀다. 나는 이제부터 농부를 주인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주인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앉아있던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장난꾸러기처럼 나의 다리를 잡고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그에게 매달린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몸을 떨었다. 주인은 나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유럽의 기병대를 땅에 쓰러뜨릴 만큼 힘센 주먹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리고 식탁에서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다. 나는 주인의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또 영국의 아이들이 참새나 토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는가를 생각하였다. 나는 꿇어 엎드린 채 소년을 가리키며 야단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말을 알아들은 주인은 아들을 다시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 나는 아이에게 걸어가서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주인은 아이의 손을 들어 나를 쓰다듬게 하였다. 식사를 하는 도중 농부의 아내가 안고 있던 고양이가 그녀의 무릎에서 식탁 위로 올라왔다. 나는 등 뒤에서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소리와 비슷한 것을 들었다. 고개를 돌려서 뒤돌아보았다. 그 소리는 여주인이 음식을 먹이며 쓰다듬는 동안 고양이가 내는 것이었다. 고양이의 머리와 앞발의 크기로 계산하여 볼 때 영국의 황소보다도 3배나 컸다. 내가 15m나 떨어진 식탁의 저편에 서 있었으며 펄쩍 뛰어서 앞발로 나를 내려칠까봐 농부의 아내가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 고양이의 무서운 모습은 나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 주인이 나를 고양이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으며 또한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지만 무서운 짐승 앞에서 도망치거나 두려움을 보이면 그 짐승이 곧 뒤따라와서 해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같이 위험한 순간에도 나는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고양이 앞으로 다가서서 여러 번 움직였다. 그리고 50cm라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서기도 하였다. 그러자 고양이는 두려운 듯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방에 들어온 개들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개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농부의 집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하나는 매스티프 종의 개였는데 코끼리를 4마리나 합쳐놓은 것만큼 컸다. 다른 하나는 사냥개였으며 키는 매스티프 종보다 컸으나 몸집은 조금 작은 것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아는 유모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게 된 그 아이는 런던 다리에서 첼시까지 들릴 정도의 커다란 소리로 소란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신기한 것을 보게 된 아기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겠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들어서 아기의 앞에 놓아주었다. 나의 머리를 잡은 아기는 입으로 가져갔다. 입에서 내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기는 너무 놀라서 나를 떨어뜨렸다. 농부의 아내가 앞치마로 나를 받아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떨어져서 크게 다쳤을 것이다. 유모는 아기를 달래기 위하여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흔들었다. 그 장난감은 빈 그릇에 돌멩이를 집어넣은 것으로 줄을 달아서 아기 허리에 묶어둔 것이었다. 하지만 장난감은 아기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유모는 젖을 꺼내어 아기에게 빨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유모의 더러운 젖가슴보다 더 구역질 나는 물체를 본 적이 없었다. 궁금하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젖가슴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색깔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려주어야 할 텐데 나는 그 젖가슴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가슴에서 1m 80cm 정도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젖가슴의 둘레는 5m나 되었다. 젖꼭지는 내 머리 크기의 절반 정도였다. 젖가슴의 주위에는 여드름과 주근깨, 여러 개의 점들이 아주 더럽게 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구역질을 일으킨 것이다. 아기에게 편안히 젖을 먹이려고 유모는 낮게 앉아 있었으며 나는 식탁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나는 영국 귀부인들의 살결이 생각났다. 그 살결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귀부인들의 크기가 우리와 같아서 추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을 위하여 현미경을 가져다가 살결에 대어 본다면 가장 부드럽고 흰 살결도 억세고 거칠게 느껴지며 피부의 색깔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릴리포트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살결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고 아름답게 보였던 일이 생각난다. 나와 친근하게 지냈던 릴리포트의 학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는 내가 자신을 손에 들어서 가까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진 땅에서 쳐다볼 때의 내 얼굴이 훨씬 희고 부드럽게 보인다고 말했다.
나를 가까이서 처음 보았을 때 나의 피부는 아주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나의 피부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여러 개 나 있었으며 수염은 산돼지의 털보다도 10배나 거칠었다. 피부색 역시 보기 싫은 몇 개의 색깔로 합쳐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피부는 영국의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고운 편이었으며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별로 타지 않았었다. 릴리포트의 궁중에서 일하는 그 학자는 어떤 귀부인은 주근깨가 많고 어떤 귀부인은 입이 너무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부인은 코가 너무 크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러한 것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행기를 읽는 독자들이 혹시라도 큰 사람들을 마치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염려해서이다. 큰 사람들은 잘생긴 종족이었다. 특히 주인의 얼굴은 내가 18m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아주 잘생긴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주인은 하인들이 일하는 밭으로 나갔다. 그의 목소리와 행동을 짐작해 볼 때 아내에게 나를 잘 보살펴 주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매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었다. 농부의 아내는 그것을 이해하였다. 침대에 나를 눕힌 다음 깨끗하고 하얀 손수건으로 덮어주었다. 그 손수건은 군함의 제일 큰 돛보다도 더욱 크고 거칠은 것이었다. 나는 2시간가량 잠이 들었다.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 너비가 60에서 80m, 높이가 60m나 되는 커다란 방에서 20m 정도의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그 꿈은 더욱 슬프게 만들어 주었다. 농부의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기 위하여 방을 열쇠로 잠가 두었던 것이다. 침대는 바닥에서 8m의 높이에 있었다. 대변이 몹시 마려웠던 나는 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려가기 위하여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소리 정도로는 가족들이 있는 부엌까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줄 모른 채 서성거리고 있을 때 2마리 쥐가 커튼을 타고 내려왔다. 쥐들은 냄새를 맡으며 침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 중 한 마리가 곁으로 다가왔다. 깜짝 놀란 나는 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빼어들었다. 쥐들은 무섭게도 나를 공격하였다. 어느 쥐의 다리가 나의 옷자락에 닿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배를 찔러서 쓰러뜨렸다. 이것을 본 다른 쥐는 재빠르게 달아났지만 나는 등에다가 상처를 입혔다. 그 쥐는 피를 흘리면서 도망쳤다. 숨을 돌린 후 나는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영국에 있는 매스티프 종의 개만큼 커다란 쥐였다. 하지만 매스티프 종의 개보다도 더욱 재빠르고 거칠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칼이 달린 혁대를 풀어놓았더라면 틀림없이 쥐들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나는 쥐의 꼬리를 재어보았다. 꼬리의 길이는 60cm나 되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피를 흘리고 있는 쥐를 침대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쥐가 완전하게 죽지 않은 것을 보고는 목을 깊게 찔러서 죽여버렸다. 얼마 후
농부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와서 손으로 나를 들었다. 죽은 쥐를 가리키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시를 하였다. 그녀는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여기며 하녀를 불러서 죽은 쥐를 창밖으로 내버리도록 하였다. 식탁으로 다가간 농부의 아내는 나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피가 묻어있는 칼을 보여주었다. 피를 우도새 깃에다가 닦고 난 다음 나는 칼을 집어넣었다. 나는 대변이 몹시 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대변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농부의 아내에게 마루에 내려놓아 달라는 뜻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나를 마루에 내려놓았다. 나는 부끄럽게도 뒤쪽을 가리키며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는 몸짓을 하였다. 친절한 농부의 아내는 노력한 끝에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손으로 다시 나를 잡은 그녀는 정원으로 가서 놓아주었다. 나는 200m 정도를 걸어서 구석으로 갔다. 농부의 아내에게 나를 보거나 따라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는 잎사귀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대변을 보았다. 이런 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친절한 독자들은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위선적이고 천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철학자가 자기의 사고와 상상력을 넓히거나 살아가는 것에는 물론 여러 대중을 위하여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여행을 비롯한 여러 여행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이 글에서 나는 학문적인常識이나 문체에 억압받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알리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겪었던 모든 광경이 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종이에 옮길 때 한 가지의 사건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나는 초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부분을 삭제하여 버렸다. 물론 정당한 것이었겠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